권력에 눈이 멀면 눈뜬 장님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쁜 역사는 또 반복된다. 국내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면서 역사 저술가, 또한 기존의 사관을 뒤집는 작업으로 유명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말이었습니다. 역사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출간만 됐다 하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려놓는 작가이기도 하지요.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이덕일 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선정한 말과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정조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됐다. 또 율곡 이의 10만 양병설은 후대에서 지어낸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싶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역사평론가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의 책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그리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1997년에 첫 책인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30여 권의 책을 펴내셨고요. 내는 책마다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 펴낸 조선왕 독살 사건, 이 책의 경우에는 대중 역사서의 새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동시에 격한 논쟁을 또 생산해낸 바도 있죠. 때로는 도발적 혹은 파격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겠습니다. 저희는 뭐 만주 오지를 답사만이 다녀가지고 예. 거긴 보통 뭐 20도, 영하 20도, 30도 가니까 뭐 그쪽 추위 생각하면 크게 춥다고 안 여겨지죠. 예. 이 정도는 그럼 뭐 거의 봄 날씨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럼 뭐 하여간 멀리서도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깝습니다, 지금. 예. 다리 건너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포입니다. 예. 그럼 안 미안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덕일 선생님, 1961년 충남 아산 출신이십니다. 숭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동북항일군 연구로 박사 학위를 얻으셨습니다. 현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연구소의 연구원은 몇 사람이나 있으십니까? 저희는 뭐 학문 공동체적인 그런 입장이라 이제 출근하는 분은 뭐 서너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위원들이 부정기적으로 나오시는 전문위원분들이 계시죠. 그렇군요. 예.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소장님 한 분만 계신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1997년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를 필두로 해서 온갖 우리 역사의 어떤 미스터리 이런 것들을 객관적 사료를 토대로 아주 선명하게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1, 2, 3권,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조선왕 독살 사건 이건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요. 우리나라 대표적 역사 저술가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이덕일의 여인 열전. 대개 책에 나오는 분들 보면 물론 이제 유명한 그런 역사적 인물들도 있지만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불운한 천재들이라든가 혹은 역사 속에 그냥 안타깝게 묻혀버린 그런 인물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도 역시 이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이기도 한데 노론사관과 식민사관이 역사 해석의 주류인 현재의 문제점 이것을 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첫 질문을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즘 워낙 뿌리 깊은 나무에서 또 세종대왕이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끔 이 텔레비전 사극이 정말 역사적 사실과 맞느냐, 아니냐, 또 픽션이 너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인물도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이 뒤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고 계시단 말이죠. 특히 역사학자들께서. 그런데 우리 이덕일 소장께서는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주류 역사학자는 아니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룬 작품들은 그게 이제 역사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이제 과거에 생존했던 인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 명예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드라마나 소설은 또 하나 그 제2의 창작이기 때문에 그 상상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양자 사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 사료를 토대로 기존 사료가 그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 정도로 상상력으로 그 메꾸면은 되는데, 기존의 어떤 프로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저희가 농담으로 뭐 역사를 빙자한 뭐 SF 아니냐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너무 이제 기존 사료를 이제 그 바꾸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죠. 뭐 심지어는 같은 동시대 인물이 아닌, 물론 조금 겹치긴 하지만 같이 활동을 할 만한 나이가 아닌 사람들을 엮어서 얘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뭐 여러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 바꾸는 거는 뭐 기본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을 벗어나면 재교육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 드라마가 보통 분들에게는 거의 이제 역사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드라마를 갖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사료에 충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팩트에서 벗어나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요. 좀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TV 사극이라든가 또 소설에 대해서 좀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역사학자들의 비판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제가 뭐 방송 이쪽 가끔 뭐 와서 그 현실을 보면은 이분들이 역사를 다시 공부할 만한 그런 그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요. 이 수제는 작가분들이나 누구도. 작가나 PD들이. 하긴 뭐 한 학기에 한 번씩, 저희들은 보통 한 학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드라마 만들어내려면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겠긴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를, 그렇다고 해서 작가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건 아닐 테고, 하더라도 드라마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픽션이 들어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건 당연히 뭐 재창작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질문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정사냐 야사냐. 지금 이 소장께서는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릴 때 주류 역사학자가 아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표현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학계에서는 주류가 아니죠. 주류라고 해서 다 옳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들을 파헤치신 그런 저술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주류, 우리나라 뭐 학계에 소위 이제 주류라고 부르는 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중요한 두 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후기 노론이란 당파의 사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일제식민사관이죠. 그 일제식민사관이 지금 다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뭐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구구파의 사관은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이제 조선총독부는 해체됐지만 그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 편수에는 해체되지 않고 주요 대학 역사학과로 자료를 옮겨서 지금까지 그 상당 부분의 논리를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논리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 비주류이기 때문에 주류를 비판한다 이런 차원의 비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정사냐 야사냐 할 때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이 흔히들 정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의 수정주의가 개입이 되면 야사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정사와 야사를 구분하면서 야사를 폄하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원래 왕조 시대에는 관에서 편찬한 거는 정사고 개인이 쓴 거는 야사입니다. 당대에 썼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역사 서술 속에서 정사냐 사냐 이 구분보다도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선 후기 노론사관, 일제식민사관 이 사관의 바탕을 두고 이제 역사를 서술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팩트를 갖다 이제 조작하는 그걸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하되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은 서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이쪽 이제 이 두 사관을 가진 분들은 팩트 자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제가 예.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예. 여기가 시작부터 굉장히 본론으로 들어간 셈이 됐는데요. 이른바 노론 입장에서의 사관. 사실 그 노론설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된 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선시대 일이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여태까지 그렇게 맥을 이어옵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 교육이 좀 잘못돼서 그 부분을 마치 이제 지금 현실과 현재와 단절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노론이란 당파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입니다. 그래서 예. 이들은 나라가 망할 때 주도적으로 나라를 팔아먹는데 가담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일본이 1910년도 그 대한제국을 강탈하고 난 다음에 76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에게 훈장을 주고 자귀를 주고 돈을 주는데 예. 그 대다수가 상당 한 80% 이상이 다 이 노론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도 계속 이제 세력을 온전했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돈 많으니까 일본이나 유학 갔다 와서 학계를 상당 부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한 한 이것이 조선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실의 문제고 예. 제가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반론이 세지는 핵심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현실의 문제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교과서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과서 논쟁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예. 뭐 이런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자유민주주의란 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헌법에 최초로 들어간 게 유신헌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을 들어간 건데 예. 지금 마치 이 두 개를 갖다 같은 가치인 것처럼 자꾸 이제 혼동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도 혼동되는 거죠. 예. 이건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그 도구로 이념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럼 같은 말 같은데 왜 혹자가 반대하느냐?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예. 예, 이런 좋은 말 같은데. 예, 예. 좋은 말 같지만 전혀 아닌 것이죠. 마치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과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은 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은 여기에 함의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뭐 이승만 정권이라든지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예. 그 논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뭐 그 사안 이외에도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어떻게 서술하냐 것도 역시 그 교과서 논쟁과 맥이 다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 위안부 사건이 빠져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아까 애초에 말씀하신 우리나라 사학의 어떤 그 주류라고 일컬어진 그것과 맥이 다 있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그 100여 년 전부터 일본의 이제 정안론을 주창한 일본 구구파들이 주장한 거를 지금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예. 아, 이게 다 그 따져보면 하나의 그 수맥이 이어진 것처럼. 그렇죠. 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깊이 해야 이것이 다 연결돼 있는 사건이라는 거를 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처음에 내셨을 때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그리고 제가 아까 가장 크게 이제 논란이 되고 또한 대중 역사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린 조선왕 독살 사건. 네. 조선왕 독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맥이 닿아 있는 문제 같은데 정조의 독사를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론에 반대한 왕은 명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인조반정 이후로 인조반정의 율곡의 제자들인 서인들이 일으키고 이 서인의 핵심 주류가 노론이란 당파로 바뀌는데요. 예. 인조반정 이후로 이 서인, 노론 이들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세자나 임금들은 하나같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예. 표현세자를 비롯해서 뭐 효종, 현종, 그다음에 뭐 사도세자, 정조, 그다음에 경종, 숙종. 그다음에 효명세자, 숙종은 나중에 노론으로 이제 당적을 바꾸면서 예. 끝까지 살게 되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한결같이 서인 노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순간에 이 양자가 이 국왕과 이 당파가 충돌을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국왕이나 세자가 사라지는 것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조선 후기의 정치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선왕 독살 사건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된 게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정조 부분인데요. 정조 이제 독살설이 제기되니까 뭐 혹자는 정조 독살설은 뭐 시골에서나 떠돌던 야담인지 서울은 조용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했었는데 정조가 독살당하고 나서 어이가 2명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소란이 일게 되죠. 그러니까 정조가 세상 떠나리라고는 아무리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정조 독살설이 제기됐을 때 뭐 정조 어차를 가지고 독살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심한지라는 인물을 편지를 주고받은 당사자 이제 심한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심한지라는 인물이 독살설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정조가 세상 떠난 후에도 정조의 정치 노선을 조금이라도 계승하려고 하다가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데 나중 실록에도 심한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정조가 세상을 떠나던 당일로 정조로 배신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정조가 세상 떠나자마자 이제 다시 노론벽파가 정권을 잡아서 정조의 24년 개혁 추세를 다 거꾸로 되돌리면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정약용 형이 사형당하고 귀양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옥사를 심한지가 주도했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장룡령을 또 없애버린 인물이 심한지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21세기 백두대낮에 이런 이제 심한지 같은 인물을 갖다가 마치 정조의 충신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당파적 맥락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역사학자 유봉학 씨는 소설적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이 선생님을 비판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조 독살설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유배가 있던 다산 정약용도 고금도 장신야에 관한 기사란 책에서 심한지가 역적의사 시민을 통해서 독약을 올려서 독살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에 썼습니다. 당시 정약용은 그 기록이 밝혀지면 무조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당시 정약용이 그런 글을 썼고 실제로 그 경상도 윤동 지역에서는 장씨 형제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선왕의 정조의 독살을 복수하겠다라고 해서 관할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 있었던 그 정조가 갑자기 세상 떠나니까 잃었던 그 독살설이란 부분을 제가 그 정조가 세상 떠난 지 뭐 한 200여 년 후에 다시 이제 거론을 하니까 불편해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소설이다 뭐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자료로서 남아 있는 것이라면 남아 있죠. 이 소장님을 비판하는 분들은 그런 자료를 못 봤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고도 덮었다는 얘기인가요?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죠.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쓰는 글은 제가 지금까지 그런 주류 역사관에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뭐 13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철저하게 1차 사료, 당시의 사료를 바탕으로 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1차 사료는 결국 팩트라는 뜻인데 팩트가 없이 주장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 2년을 통할지 몰라도 이게 10몇 년 이상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왜 덮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은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하고 나면 꼭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지금 김용섭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서울대 사학과에 있다가 뭐 그 연대 사학과를 가서 이제 정전하신 분인데요. 뭐 80 넘으셔가지고 최근에 자서전을 내셨죠. 그 자서전에 쇼킹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국사학계의 태두로 불렸던 분이 해방 이후에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일본의 천리교, 이게 신사 참배하는 신도 종교인데 여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신도에 도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로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해방 이후에도 그 한국 국사학계의 태두라는 분이 일본 그 천리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도복을 입고 예배 참석했다. 그래서 이번 자서전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는 아직도 총독부 세상이로군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이건 아주 그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증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답이 되는 거죠. 왜 그런지는. 아니요. 아직 정확한 답을 저는 못 얻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자면 그러면 그분은 왜 거기 가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제시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겁니다. 비록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된 나라에서 교편을 잡고 있지만 역사학계의 국사학계의 태두가 됐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 펜수회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제 계승했던 거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조선 후기의 그 역사학을 지배했던 노론과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 더. 다 같은 혈역들이죠. 그러니까 이 노론이란 당파가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 망할 때는 그 일본의 적극 협조라기보다는 그냥 팔아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론 후에 학자들이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사 펜수회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대일 항쟁기 때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펜수회에서 역사 공부한 분들이 한쪽 계시고 그다음에 뭐 단재 신채호, 백안 박은식, 석주 이상용 뭐 이런 독립운동가로서 역사 연구한 분들이 계시는데 해방 이후에도 이 독립운동가로서 역사를 연구한 분들의 역사관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조선사 펜수회의 역사관이 계승되면서 그리고 이들은 그대로 노론당파 사람들이 조선사 펜수회에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맥을 잇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노론당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다음에 병자호란 뭐 이런 전쟁을 겪고 나서 그 당시 조선 사회를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볼 때 당시 노론 쪽 사람들의 신분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양반 기득권은 계속 옹호하는 것으로 그 사회를 뭐 개편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조선 초만 하더라도 그 장남 차남 구별 없고 재산 상속할 때 남녀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다 조선 후기에 이분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죠. 아유, 이거 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여쭤봤는데 시간이 한 20분 지났습니다. 역사 얘기를 하면서 애초에 3, 4부 저희가 다 통틀어서 토요일에 만난 사람을 진행하는데요. 광고 빼면 한 33분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나 아무튼 다음 질문을 드리면서 듣고 그 얘기만 듣고 광고 잠깐 중간에 듣겠습니다. 조선중계대학자 율곡 2 10만 양병론 이건 저희들이 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배워온 내용인데요.
이게 허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얘기하다 보면 끝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짧게 좀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10만 양병설은 율곡이가 직접 쓴 글에는 전혀 안 나오고 율곡이가 직접 쓴 글에는 양병에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율곡이가 세상 떠난 지 13년 후에 이미 전 임진왜란이 다 발생한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나는 해쯤에 김장생이라는 율곡이의 제자가 최초로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10만 양병이라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김장생이라는 분이 율곡이 세상 떠난 지 13년 후에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그 역사적 자료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 자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곡이 직접 쓴 글에는 전혀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양병에 반대하는 이야기는. 예. 당시 정규군이 10,000명이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그다음에 그 편제가 다른데 사실상 신립이 전쟁 났을 때 전군을 끌고 간 것이 8,000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게 지금 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IMF를 맞고 났는데 느닷없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 IMF를 예견했다라고 누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후에 그 인조반정 이후에 아까 제가 율곡이의 후예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니까 결국은 임난 극복의 영웅은 무장으로서는 이순신이고 문관으로서는 그 서해 유성룡입니다. 근데 결국 이 10만 양병설의 요체가 율곡이가 10만 양병을 주장했더니 서해 유성룡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렇게 이것이 들었죠.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난 극복의 문신으로서는 가장 그 많은 공을 세운 서해를 깎아내리고 반대당파 남인이라는 이유로 깎아내리고 유성룡이 자기 자신들의 이제 그 당파의 그 뭐 이제 당수였던 율곡이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주장들이죠. 그 유성룡이야말로 사실은 큰 공이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남인이었다는 이유로 반대당파라는 이유로 깎아내리고 율곡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들은 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 나온 반론은 이게 10만 양병설을 주장할 때 그 선조 임금이 살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선조 임금은 전혀 이책을 못 봤고요. 그러니까 실록에 보면은 이 김장생이라는 분의 문집을 국왕이 최초로 보는 거는 숙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주장 나온 지 거의 90여 년 후에 숙종에게 송혈이라는 분이 자기 스승의 문집을 갖다 이제 바치면서 그때 최초로 보는 것이지 이 당시에는 전혀 이제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죠. 그렇군요. 광고를 들어야 될 텐데 토요일에 만난 사람 시작한 이래 중간 광고를 가장 늦게 듣는 날이 됐습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MBC 라디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과 함께 역사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5분 남았습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5분이 남는 느낌이네요, 오늘은. 책을 이번에 최근에 내셨더군요, 또.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담고 싶으셨습니까? 그 사도세자면 늘 비운의 세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도세자의 고백이라는 책의 이제 개정판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사도세자에 대한 관점은 그 부인 해경홍 씨가 쓴 한중록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을 얻어서 근데 사망했다. 그것이 이제 국어 교과서에 그 이야기만 실려 있었죠.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사도세자는 전혀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고 해경홍 씨가 이제 한중록을 쓴 이유는 정조가 그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해경홍 씨의 친정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바로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이 바로 해경홍 씨의 친정이다. 라는 이유로 작은아버지 홍인하는 사형당하고 그다음에 그 친정아버지 홍공하는 이제 파직돼서 계속 사형위기에 몰렸다가 해경홍 씨가 막 단식투쟁하고 하면서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집안이 완전 몰락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중록에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모년의 사건, 사도세자가 세상 떠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외인의 시끄러운 말은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소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인의 시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세경홍 씨의 친정이 예. 사도세자를 죽였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가 제가 쓴 이 책은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는 100% 다 틀렸고 한중록은 100% 다 맞았다, 다 맞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한 1년 가까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모두에 여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상당 부분 좀 이제 길게 할애해가지고 다시 이제 낸 책이 이 책이죠. 어이구, 이게 책의 두께가 만만치 않은데요.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그래도 읽은 분들이 다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글을 또 재미있게 쓰시는 걸로 우리 시대 그 저술가 18인에 선정되시기도 하셨더군요. 다른 언론사에서 정한.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요. 제가 굳이 딴 분들이 이렇게 선정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랄까 도발적 역사 저술가라는 표현을 얻게 되셨습니까? 라든가 어떻게 해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과거 얘기를 좀 여쭤보곤 하는데 오늘 그럴 겨를이 없이 지금 한 1분밖에 남질 않았는데 다른 책은 어떤 걸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이미 세상 떠난 분들이. 그래서 그중에 그렇게 표현하시는군요. 네, 그중에 이제 원교 이광사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추사 김정희 못지않게 대단히 이제 유명한 서예가셨는데 바로 당쟁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노론에 반대되는 효론이란 당파였다가 나주벽서 사건에 휩쓸려서 이제 귀양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잊혀진 분인데 상당히 예술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분인데 거의 이제 묻혀져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 되면 그분을 한번 조명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고전에도 관심이 많은데 논어나 공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 표현은 참 인상 깊습니다. 나에 대해서 써달라라는 돌아가신 분들 역사 속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덕일 소장님이야말로 참 인생이 짧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농담으로 저 같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못 쓸 이야기가 많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명언을 많이 남기고 가십니다. 호가 옮길천 구들코를 쓰셨더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희 이준영 선생님이 이제 정해주신 건데요. 천은 이제 사마천의 천자고, 그다음에 고는 한혀를 쨘 반고의 고자인데, 천자는 옮긴다는 뜻이고, 고는 이제 굳어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는 역사의 원칙을 지키는 속에서, 그다음에 천은 구애받지 말고 이제 응용력을 발휘해서 이제 유연하게 해석을 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양력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저보다 5살 연하시던데요. 상당히 젊은 분이에요. 한 20년 연상 되신 분을 모시고 얘기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나중에 저희가 명절 특집할 때 한번 따로 좀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역사평론가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이셨습니다. 시선 집중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